민혁아. 엄마, 엄마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대.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도 그래서요, 어머니가 아프신 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아, 정말. 그냥 끊어. 제 나이 올해 75, 박정자라고 합니다. 영감은 일찌감치 하늘로 보내고 서울 노원구의 낡은 주공 아파트에서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식당 주방일, 건물 청소, 안 해본 굳은 일이 없었죠. 손가락 마디는 전부 휘었고 등은 굽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들 이민혁, 그 녀석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이 퇴직금을 합쳐 정확히 3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이 돈이면 남은 노후에 병원 신세져도 걱정 없겠구나 안도감이 들었죠. 그런데 지난 2월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혁이가 며느리 윤지연과 함께 불쑥 저를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웬일인가 싶었죠. 거실에 앉히고 사과라도 깎아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니? 민혁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며느리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해 보려고요. 마포구 쪽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며 고깃집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민혁이 친구가 하던 가게를 싸게 넘긴다고 했죠.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응원하마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36이나 먹은 아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 앞가림을 하겠다니 그것만큼 대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민혁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엄마. 저희가 자금이 좀 부족해서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 2호. 제가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정말 목숨 걸고 할게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민혁이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어미 된 도리로 외면하면 제가 무슨 엄마겠어요. 하지만 3억은 제게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죠. 그래, 그럼 차용증이라도 쓰자. 나중에 갚을 때 서로 깔끔하게 하려면 그게 좋을 것 같다. 그 순간 며느리 지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을 써요? 목소리 톤이 확 바뀌더군요.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친아들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런 걸 쓰시면 저희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민혁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못 믿으세요? 차용증 얘기하시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을 의심하는 못된 엄마가 된 것만 같았죠.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는데 지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네요. 송파구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알아보든가 다른 길 찾아볼게요. 민혁이도 멀차 따라 일어섰습니다. 둘이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데 엄마라는 작자가 발목을 잡는 꼴이잖아요. 민혁아, 잠깐만. 저는 결국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알았다. 차용증은 안 쓰는 걸로 하자. 대신 꼭 그 식당 사업에만 써야 한다. 지연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열심히 해서 금방 갚을게요. 민혁이도 저를 꽉 안아주었죠.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제 피 같은 돈 3억 원을 아들 민혁이 통장으로 이체했죠. 통장 잔고가 몇백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성공할 거라고, 금방 돌려받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노원역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오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애써 떨쳐냈죠.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의심하면 못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들이 잘 될 거라는 희망으로 그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며칠 뒤 민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돈 잘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대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내 아들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인테리어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민혁이를 봤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새 외제 차에서 내리는 민혁이의 모습이었죠. 식당 차린다던 아들이 왜 저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전화를 걸었죠. 민혁아, 엄마야. 오늘 너 봤는데 차 바꿨니? 민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업하려면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차도 좀 괜찮은 걸 타야 사람들이 신용을 갖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업 시작도 전에. 아,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예전의 민혁이라면 상상도 못할 말투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명품 가방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사치 사진들이 올라왔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심지어 해외로 여행 가는 공항 라운지 사진까지. 저는 참다 못해 다시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그 마포구 식당은 언제 문 여는 거니? 엄마가 한번 구경 가고 싶은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그래? 그럼 주소라도 알려줘. 엄마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볼게. 민혁이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모시고 갈게요. 또 그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당연히 민혁이 부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며 정성껏 차례상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아침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민혁아, 너희 언제쯤 오니? 엄마가 음식 다 해놨는데. 아, 엄마, 죄송해요. 저희 오늘 처가에 먼저 가기로 약속이 돼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녁에라도 와. 엄마 혼자 차례 지내기 싫구나.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처가에서 일손 도와드려야 해서요. 아, 엄마, 저 지금 바빠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노원구 아파트에서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먼저 간 영감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시도했지만 민혁이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지금 손님 만나고 있어요. 회의 중이라서요.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걸게요. 나중에 건다던 전화는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넉 달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이자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원금을 갚을 계획은 고사하고 아예 그 일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녀가 엄마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이자라도 조금씩 보내줄 수 있겠니?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사업 초기라 저희도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됐죠. 그러면서도 며느리 지연이의 SNS에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새로 산 명품 구두,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값비싼 레스토랑.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 피 같은 3억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죠. 병원비,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를 내다 보니 몇백만 원 남았던 돈도 금방 바닥을 보였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은 작정하고 송파구에 있는 민혁이네 오피스텔까지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데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녀가 엄마야, 문 좀 열어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1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원역에 내려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게 죄인가요?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민혁이의 어릴 적 앨범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 사진 속 민혁이는 참 밝게 웃고 있었죠. 그 착했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괴물처럼 변한 건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사진을 붙들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후 또 여사가 물어왔습니다. 정자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편찮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자랑만 하고 살았던 제가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애써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오 여사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돈 10,000원 한 푼 돌려받지 못했어요. 통장 잔액은 이제 2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군요.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자꾸 해요? 민혁이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돈 이야기 좀 해야겠다. 또 돈 얘기예요? 저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이번엔 꼭 해야겠어.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냐. And some.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혁이가 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유산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방금 내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민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요. 엄마 재산 그거 결국 다 제 거 될 건데 왜 자꾸 귀찮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거대한 얼음 송곳이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나 지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때 뒤에서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바꿔받은 지연이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지금 당장은 드릴 돈 없어요. 아가, 그래도 3억이야.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니. 그럼 어쩌라고요? 배를 째든가 맘대로 하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시어미한테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전화가 일방적으로 뚝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배를 째라니요. 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를 째라는 말을 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이게 다 뭔가요? 다음 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는 뜨는데 답장이 없었죠. 민혁아, 엄마 전화 좀 받아라.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엄마가 잘못했다. 아무리 애원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송파구의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르니 이번에는 인터폰으로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엄마다. 문 좀 열어주렴. 어머니, 저희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1시간을 넘게 더 기다렸어요. 안에서 분명히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죠.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미녀가 엄마야,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목이 쉴 때까지 불렀지만 끝내 그 철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혁이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도 가지 않고 문자도 전송 실패가 떴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을 맞았죠. 아침이 되면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한 술도 뜨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전혀 없었죠. 맹물로 겨우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며칠 새에 확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아니었죠. 눈은 퀭하고 뺨은 해골처럼 들어갔습니다. 이웃도 여사가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왔어요. 정자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 여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 여사, 나 아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걔들이 안 갚아. 오 여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빌려줬는데? 3억이요. 뭐, 3억? 오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차용증도 없이 돈을 보낸 것, 연락도 안 되는 것, 배째라는 소리까지 들은 것.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오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자 씨, 그게 무슨 자식이야. 그건 짐승만도 못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다 내 탓이에요. 아니야, 정자 씨 탓이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오 여사는 한참 동안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통장 잔액 190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달 생활비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만은 없었죠. 3억은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길까? 남은 날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죠. 민혁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천장이 핑 돌면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쓰러져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죠. 거울을 보니 이마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군요. 혈압도 재고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유난히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십니다.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심장 기능이 극도로 약해졌대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위험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합쳐서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2천만 원. 제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선생님, 혹시 수술 안 하고 버티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망연자실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제 마음은 지옥처럼 캄캄했습니다. 2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친구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어요. 다들 저처럼 빠듯하게 사는 노인들 뿐이었으니까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75살에 담보도 없는 제게 돈을 빌려줄 은행은 없었습니다. 결국 민혁이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짐승 같은 놈이라도 어쨌든 제 자식이 아니겠어요. 친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설마 외면하기야 하겠어 싶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갔습니다. 민혁이가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 다른 번호로 걸어야 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아, 엄마다. 엄마? 녀석도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당장 수술해야 한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단다. 네가 빌려간 3억은 못 받더라도 수술비만이라도 어떻게 좀 안 되겠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게 저희 책임은 아니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부탁이야. 뒤에서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또 시어머니? 수술비 달래. 뭐? 2천만 원을? 말도 안 돼.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죽겠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혁이가 다시 말했죠. 엄마, 들으셨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형편 어려워요. 도와드릴 상황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네 엄마잖아. 죽을 수도 있다는데.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병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녀가,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기댄 채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어떻게 제 아들이 이럴 수 있나요? 친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갑게 외면할 수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그냥 죽는 거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오 여사가 죽을 끓여서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밥은 먹었어? 내가 죽 좀 쏘어왔어. 문을 열어준 제 몰골을 보더니 오 여사가 기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정자 씨, 이게 웬일이야, 얼굴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여사 앞에서 아이처럼 와라구름을 터뜨렸습니다. 오 여사, 나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 오 여사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죠. 소파에 저를 앉히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민혁이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당했다는 것까지. 다 말하고 나니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천하의 나쁜 놈들. 어떻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야, 정자 씨 잘못 아니라고 했잖아. 오, 여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자 씨,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차용증 한 장 없는걸요. 차용증 없어도 방법이 있어. 오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있잖아. 그것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대. 소송이요? 내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돈 다 받아냈어. 너도 당장 해봐.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 아들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 여사, 그래도 걔는 내 아들인데. 아들은 무슨 놈의 아들이야. 엄마더러 죽으라고 내버려두는 놈이. 그건 자식도 아니야. 오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자 씨, 이대로 우리가 죽으면 그놈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살아야 해. 살아서 정자 씨 돈 찾아야 해.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정말 민혁이를 고소해야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찾아야 했고 당장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결심이 섰습니다. 해야 한다. 아들이고 뭐고 없어. 내가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여사, 나 변호사 좀 소개해줘.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바로 연락해 볼게. 1시간쯤 뒤 오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그러실까요?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서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가겠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서류를 챙겼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 이체 내역을 출력했죠. 3억 원, 이민혁, 선명하게 찍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혁이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돈을 갚아달라는 내 애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민혁이의 변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민혁이와 통화할 때마다 혹시 몰라서 전부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배를 째든가 맘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아프신 게 저희 책임은 아니잖아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를 살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죠. 건물 3층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박정자 어르신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실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는 짓일까?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10분쯤 지나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민혁이가 마포구에 식당을 차린다며 3억을 빌려달라고 한 것, 차용증을 쓰자고 했지만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거절당한 것,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내준 것, 1년이 지나도 한 푼도 못 받은 것, 배째라는 막말까지 들은 것, 수술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했지만 상관없다며 거절당한 것까지 다 말하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르신, 그간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변호사님, 차용증이 없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체 내역도 확실하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세상에 통화 녹음까지 다 해두셨네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 보수로 나뉩니다. 일단 착수금은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제 표정이 어두워졌나 봅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소송에서 이기면 이 소송 비용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제가 이기면 민혁이가 소송 비용도 다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금의 법정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질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변호사님의 단호한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진행했죠. 여기에 서명하시고 여기도 도장 찍어 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정자. 제 이름을 쓰는데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아들을 고소하는 서류에 제 이름을 쓰고 있다니
서류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공식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 민혁이가 갚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는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저희가 더 유리해집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발송 처리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시작된 겁니다. 제 아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 여사, 나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잘 됐어? 승소 가능성 높대. 소송하기로 했어. 잘했어, 정자 씨. 이제 그 피 같은 돈 찾을 수 있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를 물들이고 있었죠.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면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상대방 반응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켜봅니다. 민혁이가 그 우편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무시할까요? 궁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죠. 어르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고 확인되네요. 그럼 민혁이가 연락 올까요? 글쎄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혁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먼 친척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정자 씨, 민혁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게 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요? 아니, 민혁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지셨다며 돈도 안 빌려준 걸 빌려줬다고 우기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신다던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정말 3억을 빌려줬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래. 나는 그냥 민혁이 말만 듣고 전화해 본 거니까 미안해. 친척은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혁이가 온갖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매도하는 민혁이. 더 이상 그놈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민혁이가 친척들한테 제가 미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어르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당장 소송 진행해 주세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제 돈을 모두 찾을 때까지요. 변호사님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식으로 민사 소송이 시작된 거였죠. 어르신, 이제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아서 연락이 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죠. 기다리는 동안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죠.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을 재촉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 여사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걱정했습니다. 정자 씨,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 병원은 가봤어? 갔는데 일단 버티고 있어. 소송만 끝나면
바로 수술 받아야지. 그 돈부터 받아야 하니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판 기일 통지서였죠.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변호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짜 나왔어요. 네,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재판 날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매일매일이 1년처럼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죠. 법정에서 민혁이와 지연이의 얼굴을 마주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 억울함을 만천하에 털어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을 보니 팍싹 늙어버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법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섰죠. 법원 건물 앞에 서니 다시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높고 딱딱한 건물이 저를 위압하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같이 들어가시죠. 법정으로 가는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 앞에 도착했죠.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에 높은 판사석이 있었고 양쪽으로 원고와 피고 측 자리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 측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50분. 1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 측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정말 올까요? 10시가 정각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저희도 다시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측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네요. 민혁이가 안 온 겁니다. 법정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비겁하게 회피하는 민혁이가 믿기지 않았죠. 판사님이 변호사님께 물으셨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혁이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경위,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를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조용한 법정 안에 민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요. 판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배를 째든가 맘대로 하세요. 며느리 지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흘러나왔죠. 판사님이 녹음을 중지시키고 물으셨습니다. 원고께서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명확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됩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불출석하였으므로 변론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서류를 더 검토하시더니 판결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네, 제가 이긴 겁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이민혁은 원고 박정자에게
원금 3억 원과 대여일로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라. 법정이자를 계산하니 총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었죠. 또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정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완벽한 승소입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1년 넘게 억눌렀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죠. 억울하고 분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요? 네.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 법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판결문이 나왔으니 법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고 측 재산 조회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고급 외제 차가 한 대 있고요. 며느리 명의로 된 명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 피 같은 3억으로 산 것들이었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는 경매로 넘기고 명품들은 전부 압류 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참, 은행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 정도 있더군요. 하나씩 민혁이와 지연이의 재산이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또 연락했습니다. 어르신 차량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에 팔렸나요?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돈이 제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죠. 명품들도 하나씩 처분되었습니다. 가방, 시계, 구두까지 총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돈이 모였습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 전액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은행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제 돈을 되찾은 겁니다. 아니, 제 돈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많이 받았죠.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것 뿐입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전 어르신께서 그 중요한 증거들, 특히 녹음 파일을 잘 챙겨두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회수한 다음 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수술 일정을 잡았죠. 어르신 드디어 결정하셨네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선생님, 이제 준비됐어요. 2주일 뒤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을 망설임 없이 입금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 돈이 없어서 죽음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오 여사가 병원까지 따라와 줬습니다. 정자씨,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고마워요, 오 여사. 정말 고마워요. 오 여사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 여사가 수술실 밖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몸 상태가 거짓말처럼 좋아졌습니다. 숨차는 것도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싹 사라졌죠. 집에 돌아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죠. 민혁이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아들 녀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며느리 지연이도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이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들어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물 한 잔씩을 내주었죠. 민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 지연이도 옆에서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1년 반 전에, 아니, 제가 수술비가 없다고 애원할 때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게 다 끝나고 자기들 재산이 다 거덜나고 나서야 찾아와 용서를 구하다니. 참으로 가짜는 일이었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말이냐. 민혁이가 말했죠. 엄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차도 없어지고, 살던 송파구 오피스텔도 정리하고, 지금 월세방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정말 반성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해서 온 거였어요. 민혁아,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민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라고 했지. 그리고 내 마누라는 나한테 배째라고 했고. 지연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수술비 좀 달라고 애원했을 때 너희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 엄마, 그때는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혁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바위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혁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친어미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야. 지현이가 다급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저희, 제발 용서해 주세요. 피? 그 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던 사람들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소리쳤습니다. 민혁이와 지현이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면서 민혁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후회도 미련도 조금도 남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종로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웬일이세요? 몸은 좀 어떠시고요? 네, 덕분에 수술 잘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유언장을 좀 쓰고 싶어서요. 유언장이요? 네, 제 아들 이민혁한테는 상속을 단 한 푼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정자의 전 재산은 아들 이민혁에게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 또한 절대 하지 않는다.
본인 사후 상속 분쟁이 생길 시 이 유언장이 절대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박또박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르신, 이왕 하시는 김에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증이요? 네, 그래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생겨서 나중에 아드님이 유류분조차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원분이 유언장을 꼼꼼히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주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민혁이는 제가 죽어도 제 돈을 단 한 푼도 만질 수 없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평생의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 여사네 집에서 이웃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다들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해했죠. 정자 씨, 아들한테 돈 다 받았다며? 응,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았어. 어떻게 받은 거야? 차용증도 없었다면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송한 것, 이긴 것, 그리고 강제 집행으로 싹 다 압류해서 받아낸 것까지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 대단하다, 정자 씨. 나 같으면 그냥 화병 나서 드러누웠을 텐데. 드러누우면 나만 손해지, 죽는 거였어.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오 여사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정자 씨가 아주 제대로 배째 준 거야. 그 며느리 말대로. 다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저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자 씨, 아들 내외가 얼마 전에 찾아왔다며? 왔었어.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쫓았지. 이제 내 자식 아니라고 선언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그런 건 자식 축에도 못 끼지. 이웃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상속은 어떻게 할 거야? 유언장 썼어. 한 푼도 안 줄 거야. 공증까지 싹 다 받았지. 어머, 정말 당연하지. 아주 완벽하게 처리했어. 다들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정자 씨, 이제 진짜 정자 씨 인생 살아. 아들놈 생각은 그냥 지워버려. 그럴 거야.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수술비와 생활비를 쓰고도 3억 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남은 인생 누구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있었어도 나 잘했다고 했을 거지? 남편이 살아 있었어도 분명 제 편을 들어주었을 겁니다. 자식한테 당하고만 사는 바보는 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주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참 좋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비싸서 망설였던 샤인머스켓도 한 상자 사고 한우 등심도 넉넉하게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렸죠.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75을 살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 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 씨, 우리 다음 주에 여행이나 갈까? 제주도 어때? 좋아, 가자. 비행기표 당장 알아보자고.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 갈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미소를 다시는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민혁이 생각은 이제 정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오 여사 같은 좋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저녁에 베란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밝혀 있었습니다. 저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배째줬구나. 배째라던 며느리에게, 엄마가 죽어도 상관없다던 아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배를 제대로 째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은 인생,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박정자를 위해 살 겁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75 평생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미련도 없고요. 그저 앞으로 펼쳐질 제 두 번째 인생이 기대될 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지만 마지막에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모은 어머니의 피 같은 돈을 두고 어차피 내 유산이라는 말을 내뱉은 아들이나 배째라고 큰 소리치던 며느리나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어머니께서 법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시고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도 저희 심야 정류장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뻔뻔한 아들 내외에게 해주고 싶은 따끔한 한마디, 혹은 홀로서기에 성공하신 어머님께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